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저녁 8시 50분이 조금 넘었고요. 오늘은 UML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좀 자료 출처를 밝혀야겠는데요. 이 자료는 이 넥스트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UML 찾을 때 이렇게 나오는 자료 중에 개인적으로 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차용을 했고요. 보니까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나무소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시고, 보니까 강의도 뭐 되게 좋은 강의를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또 훌륭한 채널이 있다면 소개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고, 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웹 기술 관련돼서 많은 강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자료를 가져왔다. 근데 그 넥스트리의 그 홈페이지가 좀 옛날 게 있고 요즘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UML 관련된 거는 이제 옛날 자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출처를 좀 명확히 밝혀두고요. 굉장히 자료가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UML이 뭐냐면 일단 약자는 그 Unified Modeling Language입니다.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이런 히스토리는 좀 찾아보시고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UML에 대해서 뭐 책을 좀 찾거나 검색을 해보면 갑자기 나오는 게 어떤 분류로 나오냐면은 생산성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강의 분류에서 예를 들면은 엑셀 있죠.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통 이제 그 생산성, 그래서 이제 경영이나 일반 사무 쪽에서 얘기를 하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UML 얘기를 하면 개발자들이 많이 다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만 다루지는 않고 어떤 구조화된 모델을 얘기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씁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한테 특수화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 클래스 다이어그램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UML 공부하실 분들은 클래스하고 시퀀스 요 두 가지만 잘 보면 됩니다. 나머지도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뭐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정도 뭐 보시는 것도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빈정이 겁나 상해가지고 제가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객체라고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객체를 기술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C++나 뭐 이제 자바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뭐 이제 C샵도 있겠고요. 뭐 이런 언어들에서 객체를 기술하는 문법으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그 단어는 당연히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걸 클래스라는 문법으로 통상의 경우 구현을 하죠.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조체 가지고 객체를 흉내내기도 해요. 뭐 이제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사실 이제 그 UML 간단히 다룬 다음에 이 UML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죠. 이 디자인 패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UML을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깔고 들어가려는 목적이에요. 사실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좀 아셔도 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조금 심플하게 갑니다. 어쨌든 이 넥스트리에서 올려주신 자료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좀 해두셨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요소가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이건 화면을 가리니까 조금만 빼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요걸 권해 드립니다. 넥스트리 자료를요. 일단 좀 볼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들 네모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모로 그리는데,
저렇게 3등분해서 다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네모 하나 덜렁 그려놓고 야 유저 클래스야 유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또 대문자로 썼다고 또 자바 개발자분들도 뭐라 하시겠다. 네. 앞에 C 붙이면 매우 화내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릴 때 FM대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지금 왼쪽에 요 화면처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클래스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멤버 중에서도 이제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멤버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들이죠. 멤버 변수들. 지금 보시면 여기 자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접근 제어 부분에서 보시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죠. 그 마이너스예요. 퍼블릭이니까 플러스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함수죠. 근데 이제 그 UML 표기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나 이런데 이제 자료형 같은 걸 쓰는데 이게 반환 형식이 땡땡 그 찍고 콜론 찍고 뒤에 나오죠. 보통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플러스인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고 퍼블릭만 돼 있는데 이제 프로텍티드 얘기가 없죠. 그 프로텍티드는 이제 샵으로 합니다. 예, 프로텍티드랑 뭐 프라이빗, 퍼블릭 차이는 C++ 객체적 프로그램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다 표현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잘 안 해요. 예, 사실 잘 안 합니다. 이게 귀찮고 이거를 뭐 일일이 쓸 이유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으로 뭔가 설명할 때도 딱 이런 약식 표기 형태로 많이 쓸 것 같아요. 데이터 멤버를 굳이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주로 안 쓰죠. 아예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중요한 어휘가 몇 가지 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워낙 글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여기 이제 어떤 글이 좀 중요하다고 몇 가지 좀 어휘 같은 거 좀 단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뭘까? 우리말로 하면 어떤 이제 고정관념? 그러니까 얘 이거 하는 애야 라고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럴까? 명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저 그러면 되게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 뭐 하는 클래스다라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기술할 때 이제 그 뭔가 써줘요. 그걸 써주기 위해서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걸 기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요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여기 요거 지금 꺽쇠 두 개 이렇게 꺾고 나서 인터페이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 디벨로퍼라는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클래스인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그 C++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추상 클래스죠. 이제 순수 가상 형태로 선언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쌍꺽쇠를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길러맷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길러맷. 요게 쉬프트 키 누르고 우리가 쓰는 요 기호 두 개 합친 게 아니라 아마 한 글자일 거예요. 이게 길러맷이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 개인적으로 이걸로 문서를 만들고 이런 적도 많지는 않아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판서 정도 하고 회의실에서 언급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 가지고 네, 아무튼 요런 게 있다 참고하시고요. 요런 역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클래스예요 라고 쓰는 경우인데 이게 사실 저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은 이제 여기 조금 이따 할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 고정관념의 개념이 나오는 거는 이런 디펜던시 같은 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거 길러맷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저라는 클래스가 스케줄을 이런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디펜던시 요거 의존성이죠. 그러면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미리 좀 하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존립에 관련된 의존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행위라고 볼 만한 걸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다. 제 주장입니다. 뭐 이게 좀 뭐 공식 용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없고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
아, 저런 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파이널 키워드를 뭐 좀 읽어보세요 이런 거. 뭐 네, 이거 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 뭐 이렇게 타입으로 기술해주면 이게 뭔가 분석할 때도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성문처럼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객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요소화돼서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게 저는 뭐라고 앞전 강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이 관계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거 관계가. 근데 별표가 왜 이럴까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근데 이제 그 관계에서 일반화, 실체화 돼 있는데 요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상속 그러죠. 상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의존, 상속이야 뭐 그렇다 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상속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의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통 이제 그 스테레오 타입이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제일 애매한 놈이 이 연관 관계 뭐 직접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접 연관의 이제 연관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관이라는 것도 원래 보통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양방향으로 서로 연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화살표를 생략을 해서 한쪽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연관의 그 참조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이 한 방향으로 기울었을 때 이제 화살표를 굳이 쓰죠. 근데 이 연관하고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연관 나오면은 애그리게이션하고 둘이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둘을 구분하기가 조금 경계가 모호하기도 해요. 그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한 게 1번이 상속이라면 자 2번이 의존이죠. 이건 2번이 이제 의존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들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면은 이제 3번 이러면 이제 집합 관계가 됩니다. 근데 집합에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 가능한 집합이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같이 하는 집합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포지트한 경우가 있고 어그리게이션인 경우가 있는데 어그리게이션인 집합 관계 뭐 집약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합성 관계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컴포지션인 경우 요거가 이제 그 상속을 대체하는 개념으로도 사용이 되죠. 뭐 그거는 뭐 기법에 해당되니까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요약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객체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뭐 있다? 1번 상속, 2번 의존, 3번 집합. 요거는 명확히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상속관계를 표시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어떤 A라는 객체가 뭐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B가 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상속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B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스테레오 타입으로 여기가 뭐 이렇게 갖고 인터페이스 만약에 이래버리면은 보통은 이제 이때는 이렇게 안 되고 다 이 선 자체를 거의 대부분 이제 의존 관계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화라고 지금 여기 용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거가 좀 그냥 상속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실체화인 경우에는 기본 클래스라고 하죠. 요 상위 부모 클래스가 실체가 아닌 이제 추상 형식인 경우 완벽하게 그러니까 순수 가상 클래스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페이스 클래스 자바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그때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굳이 인터페이스 안 써도 이 점선만 딱 보면 아 인터페이스구만 알 수도 있죠. 그 다음 집합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그 일반화 관계다라고 하면은 설명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제와 함께.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유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유저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뭐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로그인이라는 행위도 하네요. 근데 이제 그것의 파생 형식이죠. 커스터머도 있고 어드민 뭐 관리자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일반 유저가 있고 관리자가 있겠죠. 둘 다 로그인을 하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생 형식에서 다 재정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예, 재정의했죠. 요건 이제 자바 형식이고 여기 이제 그 C++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자바 문법이죠. 익스텐드 해가지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가장 흔한 일반화 관계라는 거는 이제 상속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존 관계 넘어가서 이제 그 의존 관계 얘기를 하자면 의존이다라고 하면은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따지셔야 돼요. 존립 의존이냐 행위라는 어떤 범위로 제한돼서 의존하냐예요. 요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여기 보면은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존이라는 게. 왜냐면은 그 클래스 설계 원칙이라는 게 나중에 있어요. 뭐 솔리드 원칙 뭐 이딴 거 있는데 그때 이제 의존성이 뭐 이렇게 순환해 버리거나 이런 최악의 경우가 생겨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선인 경우랑 실선인 경우의 차이가 있는데 점선인 경우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악의 의존 관계가 뭐냐면 여기 A도 있고 여기 B도 있고 C도 있는데 의존 관계가 순환한다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의존하는데 B는 C한테 의존하고 C는 다시 A한테 의존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끝나는 거죠. 뭔가 여기서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했는데 이걸 고치고 났더니 얘한테 의존하는 C가 얘도 여기를 고쳐야 돼. 어쩔 수 없이 B도 고쳤어. 근데 B가 수정되니까 A를 다시 고쳐. 느낌 오죠? 집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퇴근은 없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설계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의존 관계 순환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유저가 이제 스케줄이라는 오브젝트를 뭐 한다? 생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큼 행위에 대해서 일부 의존적인 거죠. 뭐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개 변수로 이제 받아서 뭘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존립이 의존적이다 라고 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주로 이제 사실은 어떤 의존이냐면 상속의 경우도 사실은 이런 의존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존 관계하고 상속을 묶어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파생형인 B가 있어요. 그러면 B라는 거는 상속 관계이기 때문에 A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존재한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A가 없으면 B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는 의존성을 논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존립 의존적인 형태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죠. 어쨌든 이제 의존성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점선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뭔가 분석할 때 점선으로 나온 놈이 있다 그러면 쫓아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뭐에 대한 의존인지도 명확하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아예 이제 디펜던시에 그러니까 뭘로 의존을 하고 있는지 쓰게 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요게 좀 애매해요. 제일 애매한 관계인데 이게 왜 애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유저라는 객체가 있고 어드레스 객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집 주소를 갖겠죠. 근데 주소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주소지가 있고 뭐 아니면 또 뭐 어디 위장 전입을 하셨으면 또 전입한 법적 주소가 있으실 거고 그건 뭐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네. 자, 넘어가고요. 이것도 잡혀갈라나?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이다 보니까 관계를 논하게 돼요. 관계를. 근데 양방향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쪽에서도 유저에 접근을 하고 유저 쪽에서도 어드레스에 대해서 뭔가 서로의 뭔가를 알고 뭐 참조하는 게 생긴다. 참조하는 뭔가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생략한다. 이렇게. 근데 유저 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드레스에 접근한다? 그러면 아예 이제 방향성이 굳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개수 따지고 이러거든요. 요런 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개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0 땡땡땡 이냐,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드레스가 무조건 있다고 가져간다 그러면 1 땡땡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아니면 두 개까지만 한다 그러면 1 땡땡 2 뭐 이렇게 개수도 여기에다 명시해서 같이 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이 있다 정도로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라고 또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 경우 좀 따져보셔야 될 게 유저가 이 어드레스 클래스를 멤버로 아예 가져버렸죠. 근데 이제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새로 생성해서 집어넣어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저가 생성될 때, 객체가 생성될 때 어드레스는 없을 수도 있어요. 생성자 쪽에서 강제화해서 무조건 하나라도 세트하게 하지 않았다면
어드레스는 0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세트되면서 뭐 개수가 증가하거나 리스트에 이제 뒤에 추가가 되면 뭔가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늘겠죠. 어드레스가. 그리고 또 삭제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또 따져야 되는 거. 어쨌든 그러면은 얘네 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집합 관계라고 봐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집합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유저라는 게 어드레스랑 합쳐져서 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뭐 저 같은 경우 수업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강좌가 있어요. 그럼 강좌라고 하는 큰 개념이 성립을 하려면 얘가 강좌가 이루어지려면 여기 이제 학생도 있어야 되고 여기 뭐 강사도 있어야 되고 그럼 학생이라는 클래스도 있어야 오브젝트도 있어야 되고 강사 오브젝트도 있어야 되고 뭐 교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강의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강좌라는 오브젝트가 사라지면 학생하고 강사 다 자살하고 교재는 불태우고 강의실을 부신다. 그러면 이 강좌라고 하는 것으로 또 대동단결 이거 자체를 그때는 집합, 그러니까 연관, 그 나중에 관계를 얘기할 때 쟤는 이제 컴포지트한 관계로 봐요. 얘는 컴포지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강좌라는 게 없어져도 얘는 퇴근하고 뭐 얘도 집에 가고 뭐 강사 퇴근하고 뭐 교재는 뭐 가지고 학생이 가져갈 수도 있고 강의실은 뭐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강좌만 해체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학생, 강사, 교재, 강의실 인스턴스는 따로 분리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어그리게이션, 집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집합 관계라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묶었으면. 그래서 어소시에이션하고 집합하고 묶여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리게이션, 여기 이제 그 글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뭐 용어와 함께 표현을 하시는데 집합 관계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니까 선언하거나는 이렇게 화살표 걸어놨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다이아몬드가 속이 비어 있잖아요. 까맣게 칠이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어그리게이션이에요. 그때는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컴포지트하고는 좀 반대예요. 네. 컴포지션하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이게 이제 부분이냐 집합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라이프 사이클. 그 얘기가 이제 컴포지트 얘기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트 관계가 애그리게이션하고 이제 비슷하게 집합을 얘기하는데 제일 큰 차이는 뭐냐? 일단 그림 그릴 때 여기 이렇게 까맣게 칠해놨죠. 그거랑 이게 뭐냐면은 이 파트를 가지는 홀 인스턴스가 파트 인스턴트 전체 수명을 책임지는 경우. 그러니까 유저 오브젝트가 사라지면 어드레스, 여기에 할당된 어드레스도 모두 사라지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어드레스고 뭐 유저는 유저예요. 합쳐져서 하나의 뭘로 설명은 되지만 유저가 사라진다고 어드레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어그리게이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에다가는 인스턴스는 공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어드레스 인스턴스가 하나 있다면 유저에다 속해서 쌍을 이뤄서 하나의 합성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를 뭐 이루는 엔진도 있고 뭐 바퀴도 있고 그러면 뭐 미션, 트랜스미션 같은 것도 있고 뭐 요즘 전기차는 모터 있겠네요. 뭐 모터 있겠고 근데 뭐 이건 잠깐 빼고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를 만약에 생성을 한다는 얘기는 엔진도 한 개 이상은 있다는 얘기죠. 엔진이 n개가 될 수도 있나요? 뭐 그런 차도 있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트윈 엔진도 있으니까 바퀴는 뭐 적어도 4개 이상은 되겠다. 그죠? 4개에서 뭐 최대 n개 뭐 이런 데 치고 미션 같은 경우도 뭐 1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하나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싹 다 모여서 자동차를 이루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폐기했다라는 건 엔진도 바퀴도 트랜스미션도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컴포지트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게 왜 또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자동차를 소멸시켜서 폐차한다고 해서 엔진을 꼭 버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야 일종의. 내가 만든 월드에서 자동차를 폐기시킨다 해도 엔진은 재사용 가능해. 떼다가 다른 차에 옮길 수 있어. 만약 그러면 어그리게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폐기야. 그러면 이제 컴포지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수명을 책임진다에 뭐 좀 이렇게 뭐 이런 좀 더 설명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깊이 있게 좀
다뤄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는데도 벌써 시간이 20 몇 분 넘어가죠. 우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요런 거다로 여러분이 좀 일단 알고 계시고요. 네, 참고 삼아 알고 계시고, 아,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UML 때문입니다. UML 때문이고요. UML이래. 그 디자인 패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UML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일단 모르면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또 어떤 흐름을 좀 객체하고 섞어서 이제 2차원적으로 논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요구된다. 근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고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좀 이런 문법을 알고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 패턴 수업을 할 수는 있다. 네, 근데 사실은 디자인 패턴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잔뜩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근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거 딱 설명해 드리면 우와 감탄 맞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 이러는데 내가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럼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왜 저러는 걸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겨나는데 그건 그때 얘기합시다. 자, 좀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빠르게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예,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